네, 앵커의 서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가 중에 읽은 책을 들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너무 휴가 중에 재밌게 읽어서 네. 추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필명 우석, 그 우석이 쓴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지식인으로 손꼽히고요.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신혼 초에 500만 원을 갖고 네. 투자를 잘해서 이걸 50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50억 딱 벌고 은퇴를 했어요. 행복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이른바 소시민의 꿈을 이룬 전형적인 분입니다. 오, 좋겠다. 소시민들의 경제학자. 그런데 이 경제학적인 스터디가 꾸준히 된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석의 뼈 때리는 돌직구가 특징인데 한번 빠져보시죠. 네. 1장.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진짜 2번이나 그랬었잖아요. 지금 정부까지 지금 3번 내리 그건 그러고 맞네요. 있어요. 우석은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의 이론을 여기서 가져옵니다. 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예, 프리드먼은 쉽게 말해서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네. 정부는 좀 빠져라. 빠져라. 작은 정부가 좋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좀 끼지 마. 저기 가 있어. 나가 있어.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나쁜 시장이 가장 선한 정부보다 낫다. 진보 정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적극적인 재정 지출. 일단은 진보 정권은 뭘 쌓아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쓰자. 야, 그걸 왜 쌓아? 나 좋은 일에 쓰는 건데. 네. 쓰고 보자. 뭘 위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한 복지 확대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요. 예, 그런데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부동산. 실례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해당 국가 국민의 소득 대비로 나눈 지표가 있는데요. 네. 그 지표에서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해서 경제가 망한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부동산 값이 전 세계 1위로 제일 비싸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석은 서민들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선심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서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러니네요. 예. 사실 이번 선거 때도 대량 현금 지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했었잖아요. 저는 참 걱정돼요. 네. 이렇게 푸는 건 좋은데 이게 사실 나라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이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석은 이 대목에서 리얼머니를 얘기합니다. 리얼머니? 진짜 돈. 선심성 지출을 약속하는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분들이 당선돼서 집권하게 되면 네.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때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부의 이전에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재산이 국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로. 보세요. 정부가 이렇게 화폐를 찍어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현금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의 자산, 즉 실질 구매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내가 이 돈으로 이만큼을 살 수 있었는데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만큼 현금을 들고 있어도 이만큼을 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네. 정부는 여기서 세금을 때립니다. 그쵸. 막 때립니다. 세금을 때리는 기준은 내가 단순히 얼마를 가지고 있냐는 명목 화폐 기준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고 부담해야 할 세금은 높아지니까 국민들의 자산이 점점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걸 부의 이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네. 시민들은 야, 이거 종이 지폐 갖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뭘 갖고 있어야겠다. 실물 자산. 그게 부동산. 아하. 따라서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재정을 지출하면 할수록 부동산 값은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우석은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실 노동자 임금을 현실화하자라는 의도는 매우 따뜻하고 선한 의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보세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수만큼 고용하고 있었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연히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의가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제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대목이라고 우석은 주장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제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네, 사회 복지망인데. 그럼요. 그런데 이 경제 정책에서 예. 딱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만 피해라. 뭔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경제 정책과 경제 패러다임을 훅 바꾸면 경제는, 시장은
무언가 천천히 대비해야 할 범퍼,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네. 사회주의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훅 바꿔버리면 그 후폭풍이 본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선의가 지옥문을 연 사례는 또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어느 날 보니까 참새들이 곡물을 자꾸 갉아먹어요. 그래서 인민들에게 야, 저 참새는 다 잡아 죽여라. 오. 참새는 적폐다. 네. 적폐청산하라 이거죠. 적폐청산. 그래서 인민들이 마오쩌둥의 지시대로 참새를 다 잡아 죽였어요. 씨를 말렸네. 그런데 그 결과는 해충이 그 어느 때보다 득세해서 아. 완전히 결국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정말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잘못된 정책은 그 의도가 선한지 아닌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기 더러운 최고가가 끌려가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대체? 프랑스 대혁명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선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우유값이 서민들의 주된 관심사였거든요. 밀크. 우유값을 반값으로 확 후려칩니다.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반값 우유비 이 정도입니다.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건가요? 반값 그 이상으로 올리지 마. 만약에 올려 파는 상인들은 단두대로 데려와서 목을 쳐버려요. 어머. 그러자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네. 사료값도 안 나오는 우유 생산업자들이 젖소를 도축해서 고기를 팔기 시작. 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우유 물량이 점점 떨어지고 네. 우유값이 오히려 폭등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안 되겠다. 사료값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2탄 반값 사료비. 오, 훅 강력한데요? 쳐요. 네. 역시 사료업자가 반값 이상으로 판매하면 단두대도 데려와서 또 목을 쳐요. 공포 정치.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료업자들이 내 목이 날아가느니 사료 생산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유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평소에 먹었던 우유값의 10배 이상으로 시장의 우유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괜히 반값 우유값 했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10살까지 우유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음. 이제는 갓난아기조차 우유를 사 먹일 수가 없게 됐던 거죠. 너무 비싸니까. 분노한 시민들이 예. 폭동을 일으켜서 로베스피에르를 결국 단두대로 끌고 가서 목을 치는데 그때 화난 주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한 말이 당했어요. 네. 저기 더러운 최고가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최고가라고 했구나. 그렇죠. 네. 재밌다. 상한제 얘기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떠오르는. 딱 바로 대비가 되죠.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건설업자들한테 야 니네 고생했어. 니네 좋은 자재 비싼 자재로 지은 거 알고 너네 뭐 이거 뭐 이윤 얼마 안 남는 거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받지 마. 이 말은 이거 이상으로 받으면 단두대로 와서 목 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건설업자들은 자연히 부동산 건설을 줄이게 되겠죠. 부동산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값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떠오르네요, 이것도. 그러자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를 잡기로 합니다. 우유값이 안 되니까 사료업자를 잡는 뭐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석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한 주택만을 허용하면 네.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들의 욕구를 꺾게 된다는 거죠.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군요. 그렇지. 집을 산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네. 누가 그 집을 지어서 팔겠어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물이 상당히 귀해지게 되는데 진짜 문제는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택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 또 본인이 1가구의 주택이니까요. 전세 줄 집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은 싼 전세가 많아야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네. 전세값도 치솟고 매물도 없고 부동산 매매값도 오르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네요. 우석은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네. 다주택자들은 사회의 악이 아니라 네.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내는 공급책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택의 공급도 많고 그래서 싼 전세도 많이 풀려서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선진국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석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이 성실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사회적인 의무도 다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주택자를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건 평소 그 우석이 네이버 카페 등에 썼었던 촌철살인의 펜촉이 네. 어찌된 일인지 기존 출판물로 오니까 상당히 무뎌졌다. 우석이 과거의 우석과의 싸움에서 패한 책이다. 라는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이 우석 씨에게 책 쓸 때도 주저하지 마라. 돌직구 던져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책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앵커의 서재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경제까지 손을 대시는 건가요? 섭렵해 나갑니다.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